이번 강의 소개입니다. 타이포그래피에서 재료가 되는 폰트를 개발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학습 목표. 인터뷰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폰트의 개발 과정과 최신 경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네, 요즘에 디지털이 아닌 게 없죠. 여러분들이 디바이스나 아니면 스크린 화면에서 보시는 대부분의 텍스트들은 폰트, 디지털 활자를 거쳐서 우리 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디지털 활자인 폰트를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릭스폰트의 박영래 기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폰트 디자이너라는 게 생소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폰트릭스에서 폰트 디자인 총괄을 맡고 있는 박용락이라고 합니다. 네, 그 폰트 디자인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같은 것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폰트 디자인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폰트 디자인을 처음 했던 그 시기가 그 컴퓨터의 도입 시기랑 맞물려요. 그래서 당시에 디지털 폰트가 태동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도 엄청 지대했고, 그리고 새로 나온 폰트에 대한 그 니즈도 상당히 많은 시기여서 저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학교 때 저만의 폰트를 만드는 또 계기가 있어서 그 폰트를 가지고 폰트 회사, 옛날에 윤디자인 연구소에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폰트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계속 한 길만 가고 계신 거죠? 네, 22년 정도. 22년이나 되셨어요? 그렇구나. 타이포그래피를 하게 되면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타이포그래피를 다룰 때 폰트라는 게 일종의 이제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폰트를 선택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셰프가 이렇게 제철 과일이나 제철 재료를 이렇게 선별하고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처럼 폰트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의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폰트를 선택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저도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폰트를 제작하는 사람이지 폰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대신 그 폰트를 운영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폰트를 제작할 때도 이 폰트가 어디 쓰였으면 좋겠냐를 고민을 많이 해요. 그때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폰트의 성격을 부여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중성적인 고딕 같은 경우, 혹은 고딕인데도 여성적인 고딕이 있을 수 있고 남성적인 고딕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성격을 부여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 성격에 맞는 폰트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서체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폰트 디자이너가 의도한 것과 컨셉을 만들어냈던 거를 잘 읽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디자인에 적용하면 제일 금상첨화가 아닐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컨텐츠랑 어울리지 않는 폰트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다수 있거든요. 네, 그건 폰트의 성격을 잘 분석을 못 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경우여서, 그런 것들을 알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잘 사용하는 걸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이포그래피하고 이제 폰트 디자인하고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폰트를 디자인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활자를 이제 디자인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글자들, 낱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듬고 그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그 노동의 강도가 집약된 디자인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라틴 알파벳하고 한글은 물리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글자 수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떤 점이 힘들까요? 말씀 잘 해주셨는데, 가장 큰 차이는 글자 수겠죠. 글자 수를 잠깐 언급하자면, 한글은 기본적으로 11,172자, 그리고 영문 95자, 그리고 심볼 986자, 한자까지 더한다면 4,888자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개수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폰트 디자이너로서는 좀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한글 폰트면 한글만 디자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두부가 안 생기게 하려면, 그렇죠. 에러가 안 나게 하려면 라틴 알파벳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숫자 그리고 한자까지, 한자는 미처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노동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폰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네. 그 최근 폰트 그 시장의 경향 그리고 디자인의 경향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디지털화 되면서 네. 최신 트렌드 경향 같은 것들을 몇 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용 환경이 가장 크게 변한 거죠. 예전에 지면에서 모바일 환경이라든지 화면 자막 쪽으로 디바이스 환경으로 바뀐 게 가장 큰 차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폰트도 그 환경에 맞게 변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 유튜브 자막이라든지 SNS에 사람들이 어떤 시선을 좀 뺏을 수 있는 그런 서체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UI 자막에 이렇게 딱 정리된 박스형 형태들 서체들이 주류가 되고 있고, 굉장히 두꺼운 서체들이 주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시도할 수 없었던 그런 과감한 폰트 디자인, 레터링 같은 디자인들이 되어 있는 그런 과감한 디자인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폰트들이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화면에 최적화된 뭐 본문용 서체라든지 이렇게 모바일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디바이스 환경에 최적화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용하고 제목용을 나눠 보면 이제 제목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 모양으로 돼 있는 글꼴들이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모바일 영향이나 아니면 스크린 디바이스의 영향이 큰 건가요? 형태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죠? 되게 복합적인데 복고라는 개념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UI에서 아주 잘 정리된 글줄이 잘 나오는 형태, 그리고 그런 또 유행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네. 그 릭스 폰트에서 만든 최신 폰트들 중에 재밌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먼저 믹스 폰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믹스 폰트를 개발하게 되신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인디자인에서도 합성 폰트, 합성 글꼴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제일 단점이 인디자인이나 어도비 제품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걸 한계를 좀 뛰어넘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릭스 폰트를 합성을 해서 폰트로 떨궈지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약이 없고 장소의 제약이 없어서 그런 점이 저희 굉장히 큰 장점이라 생각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폰트에 이제 로만 알파벳도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이제 모양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 같은 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책 본문에 보면은 한글은 한글용 전용 한글을 쓰는데 영문은 바꿔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UI 할 때도 그렇고 그런 거를 착안을 해서 소비자의 어떤 사용자의 의견을 이제 수렴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아직 저희가 그 영문 회사랑 계약이 좀 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해결을 해서 영문 폰트도 영문 전용 소체도 합칠 수 있게끔 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릭스에서 제공하는 폰트에서만 한정적으로 이제 합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라이센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조약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 자유롭게 믹스 폰트 플랫폼 시스템에 이제 부어서 탑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좀 기다려 주십시오. 또 하나 또 흥미로운 폰트 중에 이제 베리어블 폰트라고 있잖아요. 베리어블 폰트는 이제 예전에는 컨셉추얼한 개념적으로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나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베리어블 폰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베리어블 폰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예전에는 굵기가 BML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얘는 폰트 하나에 그런 굵기 속성이 다 숨어져 있어 가지고 양쪽에 마스터 폰트가 있고
예를 들면 틴하고 익스트라 볼드가 있으면 그 사이 값을 그래프로 조정해서 아주 디테일한 굵기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서체거든요. 물론 굵기뿐만 아니라 뭐 세리프, 장평, 뭐 기울기 다 가능한 폰트여서 최신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안드로이드에서도 지금 노토산스나 노토 계열들을 다 베리어블 폰트화하고 있고 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핸드폰에서도 그런 베리어블 폰트가 지원이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계속 베리어블 폰트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영문 폰트는 베리어블을 하기가 쉽겠죠. 자수가 적으니까. 근데 한글이나 한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생각처럼 베리어블 폰트를 만들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글자 특징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블럭 안에 그 회계 밀집도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한글이나 한자는. 그런 것도 이제 베리어블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이제 좁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폰트 한 종을 만들 때 우리가 10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정한다면 베리어블 폰트는 100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아니고 어떻게 된 건가요? 최소 5배에서 10배 가까이. 왜냐면은 베리어블의 어떤 축이 굵기일 수도 있고 세리프일 수도 있고 장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축이 들어가면은 특히 제가 만든 요번에 베리어블 폰트는 세리프에서 싼 세리프로 왔다 갔다 하고 굵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장평이 왔다 갔다 하는 3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폰트 하나에 8개의 폰트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8배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폰트만 넣어서 될 게 아니라 그 폰트 간에 마스터 폰트 간에 속성을 다 맞춰줘야 돼요. 점의 개수, 순서, 레이어의 순서. 그래서 되게 난이도가 높은 서체여서 한글 폰트처럼 글자 수가 많을 때는 좀 제작할 때 상당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이 폰트를 굵기만 단순히 두껍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얇게 한다거나 이렇게 장평을 좁힌다고 해서 컨덴스트가 되고 익스텐드가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폰트를 그러니까 타이포그래피를 적합하게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장평을 막 줄인다거나 그러면 이제 획이 찌그러지니까 안 좋은데 그게 이제 베리어블 폰트하고는 이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 획의 두께나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이 컨덴스트 서치를 만들게 되면 세로의 획이 얇아지잖아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죠. 근데 컨덴스트 서치는 그걸 또 다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시각적으로 그 다 보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패스 점들의 이제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해서 다 탑재를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베리어블 폰트는 폰트를 한 개를 다운 받으면 이제 그 안에 이제 변형할 수 있는 코드가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코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서체는 하나인데 베리어블을 어떻게 디자이너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안에 2개의 서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 4개의 서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 8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1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축이나 어떤 경우에 따라서 그 안에 탑재된 개수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서 폰트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이제 미래에는 폰트 패밀리라는 말이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개념적으로만 존재를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도비 계열에서만 지금 베리어블 폰트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인데 이제 일반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베리어블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준다면 베리어블 폰트 장점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실제 디자이너들이 지금 사용해보고 싶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뭐 어도비 제품 사용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저희가 베리어블 폰트지만 일반 사용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터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폰트화해서 여러 개의 폰트를 이렇게 나눠서 클라우드에 탑재해 놓은 상태예요. 네, 오늘 그 베리어블 폰트까지 폰트 제작 얘기부터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분들이 폰트 디자이너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타이포그래퍼나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폰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보다는 더. 그래서 폰트를 이제
20년 넘게 개발하시는 입장에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당부라는 게 그러니까 그 폰트 디자인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네, 후배가 될 만한 분들에게 어떤 조언 아니면 폰트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네. 어떤 네. 제가 좀 앞서 굉장히 어렵다, 뭐 양이 많다 이런 얘기만 주로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포인트가 많이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나눔 명조라는 서체를 만들었는데 그 나눔 명조는 한 제가 알기로는 2천만 명 이상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폰트처럼 그 자체가 제품화되는 디자인 상품이 거의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예술가처럼 그 자체가 내 이름을 달고 또 내 그 어떤 제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나 유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디자인 제품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힘들지만 나름대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한번 전문가 반열에 올라가면 상당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길은 가시밭길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여담으로 잠깐 얘기했던 게 이제 과거에 그 폰트 이제 활자 주조공들이 자기 활자에다가 자기 이름 붙이듯이 이제 릭스 폰트에도 락자 붙은 거는 다 이제 이사님이 디자인을 주로 주도해서 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도 이제 한 2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락자를 한번 소심하게 붙여보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제작했던 서체들이 좀 지금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보여요. 제가 앞으로 더 몇십 년 더 하고 나면 또 지금 한 게 좀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조금 이름 달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달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 나눔체 여러분들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그 아까 소개를 할 때 그 얘기를 제가 빠뜨렸는데요. 나눔체를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폰트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용락 이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습 정리 1. 폰트 개발에 있어서 프로토타입이나 레터링 과정은 양산되는 자동차를 개발하기 전에 콘셉트카를 디자인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